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은데 화창한데 제가 보니까 이 안경이 지금 진하게 변했습니다. 이 안경이 안에 들어오면 맑아지고 밖에 나가서 태양이 비치면은 이게 진해지는 안경인데 지금 제가 선글라스를 쓰는 건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맑아질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계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축복인 성경과 믿음, 저희들이 늘 받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서 고고학을 공부합니다. 저희들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외국에서도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함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된 그곳에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고학 또는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죠. 그 고고학의 초기 청동기 시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 이어서 초기 청동기 시대 대부분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초기 청동기 시대 제2기, 3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초기 청동기 시대 제1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많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르는 게 있어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지리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고고학 강의가 끝나면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서 지리학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서 지리학을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리학 공부한 분들을 저 이스라엘과 요르단 또 이탈리아까지 그리스까지 한번 같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 나온 지도는 여러분이 이미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겁니다. 그렇죠? 이 범위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중앙이 이라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옛날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입니다. 지역으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지만 국가로는 당시에 나중에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저 이라크 북부는 아시리아, 남부는 바빌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왼쪽으로 시리아가 있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은 터키, 그곳 사람들은 튀르키예라고 합니다. 튀르키예가 있고 그건 이제 성경 시대는 아나톨리아라고 했습니다. 아나톨리아. 거기서 내려오면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그 다음에 왼쪽 밑으로 아프리카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을 나누고 있는 현대 국가들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으로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 키프로스 또는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말 성경에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어는 버리면 좋겠고요. 키프로스나 사이프러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 청동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철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지도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지도입니다. 그 초기 청동 시대 시대 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BC 3300년에서 3050년 그러면 그게 초기 청동기 시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50년에서 2300년 BC는 초기 청동기 시대 2기와 3기입니다. 그리고 BC 2300년에서 2000년 BC 그러면은 그게 초기 청동기 시대 4기 또는 중기 청동기 시대 1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중기 청동기 시대 1기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기 청동기 시대 2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초기 청동기 시대 4기라고 해버리면 중기 청동기 시대 1기가 없는 그런 이상한 연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중기 청동기 시대로 집어넣어야 되냐 하는 이 분류가 뭐 토기라든가 주거 형태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학자들 간의 논란을 일으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앞 시대와 연결되는 유물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대 구분을 할 때에 청동기 시대 1기라고 하는 것이 없이 초기 청동기 시대 4기 그다음에 중기 청동기 시대 2기 이렇게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첫 태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석동기 시대까지는 완벽하게 이게 선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BC 3400년으로 들어오면서 메소포타미아는 역사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문자의 발명과 그리고 문자를 가지고 부지런히 문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문서를 만들기 위한 글자 생활은 아니었지만은 이 필요에 의해서 뭘 쓰다 보니까 그게 문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이집트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그 가나안의 그 문화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이 좌표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딱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마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문명이 어떤 식으로 됐냐. 여기는 다 도시가 발전하고 이제 그 도시 안에 관공서라든가 신전이라든가 이제 관리들의 집이라든가 일반인들의 집이라든가 이런 게 됐죠. 이게 모여 살면서 이게 형성되면서 이제 그 행정 체계가 잡히고 거기에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나타나고 그 권력이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조직하고 그 도시에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한 것이죠. 글을 발명해서 글을 가지고 써나가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글을 써서 남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악한 사람들은 또 왜곡된 것을 적어서 그대로 또 전달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문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 경제, 그다음에 경제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 농작물에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 그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거나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집트도 슬슬 이제 잠을 깨서 BC 3100년경부터 문명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글자를 사용하는 그 문화생활, 기록하는 생활이죠.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또 이집트는 조금 메소포타미아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은 이제 거대한 구조물, 거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죠. 대표적인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유물들을 또는 건축물들을 남긴 곳이 이집트라고 보는 거죠. 고대에 BC 3000년경에 그런 것을 남긴 것은 이집트밖에 없는 거죠. 제가 심지어 세계 여행을 할 때에 이집트를 맨 마지막에 가라고 하는 그 농담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봐놓으면 다른 데 가서 뭐 그리스에 가도 그게 별것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리스도 가보고 뭐 다 가봤죠. 뭐. 로마도 가보고 또 로마 시대의 그 거대한 그 도시들과 그 건축물들을 봤지만은 그보다 훨씬 그보다 한 2500년 앞서 있는 앞서서 만든 고대의 이집트 유적들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리아와 가나안. 가나안은 현재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합쳐서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하면 대충 이스라엘과 요르단, 현재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합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가나안은 그 당시 형편이 어땠느냐. 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시가 발전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술이 이제 행해졌죠.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자를 받아들여서 세계 문자를 쓰기도 했고 자기들의 그 에블라라고 하는 곳에서 문자를 만들어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융성하지는 못했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의 손자인 나람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를 쳐들어가서 에블라를 파괴하는 함락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보다는 이집트와 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가나안을 자기들이 그 이집트 안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이 사막지대고 황야기 때문에 뭐 농사도 짓기 힘들고 또 천연자원도 부족하죠. 예를 들어 나무라든가 나무 같은 게 없어요. 나무를 이제 가지고 궁전을 짓는다 그러면 나무를 밖에서 수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무를 레바논이라든가 이 가나안 땅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곡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광물질도 뭐 레피스 레줄리 이런 것도 밖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이집트 밖에 지역에 관심을 가졌는데 1차적으로 제일 그래도 뭐 자원이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데가 가나안, 시리아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착취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착취당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 당시에 그런 문명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 강대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용만 당했지. 뭐 심지어 뭐 그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가져다가 쓴다든가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나중에 이제 한 1500년 정도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후기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서 그때 알파벳을 발명을 하게 되죠.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 이제 알파벳이 알레프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이 히브리어 또는 히브리어의 전신인 이 셈족어의 알파벳이 그때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류 문명의 그 태동기에 가나안은 아주 뒤처졌고 그 문화의 그 뭐라고 하냐 아주 그 외진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가나안은 초기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초기 청동기 시대 1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는 BC 3300년에서 3050년이라고 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연대를 기억하시라고요. 이를 Early Bronze Age 1이라고 하는데 약자로 EB1 이렇게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기 청동기 시대 1기를 한글로 써놓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축약해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초청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초기 청동기 시대 1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거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주거 형태는 마을이 비옥한 곳, 농토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에 형성되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 더 빠진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걸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이것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는 이 마을을 만들 것 같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방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산이 있다든가 어떤 그 계곡이 있다든가 그래서 적에게서 우리 그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아마 EB1 초기 청동기 시대 1기에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농토와 물과 도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의 모양은 가옥의 모양은 타원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형태의 주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이 생긴 것이 어디냐? 제가 이 지도에서 이 초록 부분, 비가 1년에 500mm 정도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안 지방, 그다음에 여기 중앙은 이제 산악 지방, 그리고 사해 오른쪽, 요르단강과 사해 오른쪽에 있는 그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곳이죠. 그쪽 골란 고원에서부터 쭉 에돔까지 내려오는 중에서 비가 500mm 정도 오는 그 지역에 이제 이 초기 청동기 사람들이 마을들을 만들어 살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건 아주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질문이죠. 모든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아마 일부는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튀르키예 또 튀르키예 옛날에 아나톨리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자생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섞였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 마을들의 그 주거지들이 초기 청동기 시대 1기, EB1에 만들어진 마을들이 EB2, EB3까지 초기 청동기 시대 전체를 관통해서 이제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약 1000년간을 이어졌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초기 청동기 시대의 마을들이 있었고 그것이 초기 청동기 시대 1기, 2기, 3기를 다 커버하는 그런 곳이 메기도, 벳샨, 그다음에 베스 예라흐, 그다음에 텔 엘 파라,
텔엘파라는 우리 성경에는 디르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디르사. 성경 시대에는 디르사라고 했는데 이 원래 히브리 발음은 티르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 야르뭇, 텔 할리프, 아라드, 밥 에드라 이런 곳들입니다. 이런 지명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메기도, 베샨, 그다음에 디르사, 아이, 아라드 이런 것이죠. 이미 이런 장소들이 성경 시대에 들어와서 이러면 다 통일왕국 시대라든가 그 약간 그 전에 있는 사사 시대 BC 1200년, 뭐 1000년 이거보다 훨씬 더 앞서서 2000년 전에 이미 거기에 마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주거 형태에서 타원형의 집을 보고 계시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거는 이 큰 거실인데 이 바닥을 편편한 돌로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이 방바닥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 뒷배경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음식을 만들거나 그 다른 이쪽에와 다른 아마 여인들이 그쪽에서 생활했다든지 이런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들을 보면은 이렇게 타원형의 마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타원형의 마을들을 죄송합니다. 타원형의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도면을 보면 밑에 있는 이제 검은 줄이 이게 그 나중에 만들어진 성벽이고요. 성벽이고 그 안쪽으로 이제 집들이 있죠. 점선으로 된 거는 이제 그 발굴할 때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에요. 파괴가 무슨 이유인지 과거에 파괴가 돼가지고 사라져본 부분이고요. 완전히 까만 색으로 칠해져 있는 선들이 이제 발굴해서 완전히 드러난 실체가 있는 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기를 보게 되면은 저 왼쪽 위에 보면 그 척도가 있지 않습니까? 5m로 척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 거는 한 10m 정도 더 되는 거죠. 폭이 한 5m에서 한 7, 8m 되고요. 이제 그 정도의 집 안에 그 안에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서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집들 사이 집들이 둘러싸고 이제 그 공터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 공터의 중요성 그래서 마을이 있으면은 그 항상 그 마을 어디엔가에는 중앙 대개 가운데 부분에 있죠. 중앙에 이런 그 공터 그걸 영어로 말하면 플라자 또는 피아자라고 하는 장소가 생겨. 우리는 이제 광장이다, 공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공터에서 이런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그것에 홍보를 하고 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꾸준히 이제 내려오는 거죠. 뭐 중기청동기, 뭐 후기청동기, 철기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다음에 내려서 로마 시대까지 내려온. 우리가 서양에 가보면 지금도 서양에는 이 광장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한국은 광장 문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광장이니면 만들어 놓은 거는 대단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되죠. 이 마을마다 광장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광장에 비슷한 게 있었죠. 뭐 마을 앞에 뭐 느티나무 밑에 이제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뭐 장기를 두거나 그게 광장의 역할을 한 거죠. 또는 뭐 같이
모여서 모내기를 같이 한다든가 할 때 그럼 같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의견 교환이 되는 거죠. 이게 광장의 역할을 하는 모임이나 소규모 장소에 있었지만은 이 고대에 이와 같이 만든 광장 또는 서양에서 유럽이나 이 아메리카에서 이 광장의 개념은 우리에게는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한국 과거의 한국 조선 이런 그 생활 양상을 보면은 유교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6.25 전 이전에는 뭐 또 뭐 불교적인 것이 많고 그런데 뭐 그전에는 샤머니즘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유교적인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교환하는 것보다는 이제 장유 유서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의 이 위계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 촌수가 높은 사람의 위계의 질서 뭐 또 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위계 질서, 뭐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위계 질서, 뭐 관에 있는 사람과 백성 사이의 위계 질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 전달이 서로 이제 모여서 어떤 그 문제를 내놓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그걸 또 홍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 공부를 한 사람이라든가 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하여튼 끝발이 좋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다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누가 높은 사람이 내가 쏜다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식사하러 가가지고 뭐 먹을래? 그럼 이제 그 식사를 낸다고 하는 높은 사람이 뭐든지 먹어라.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먹어라 그래요. 그럼 서로 이제 메뉴를 들여다보고 뭐 이거 뭐 어쩌고 뭐 그러고 있다가 그럼 사장님은 뭐 하실래요? 뭐 회장님은 뭐 하실래요? 뭐 선생님은 뭐 하실래요? 아버지는 뭐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나는 뭐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데 아까 점심도 많이 먹고 그래서 난 그냥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해버리면 다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뭐 무슨 메뉴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이거 저거 너는 이거 저거 이거 하던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싸그리 다 짜장면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안 계신데 저 혼자 이렇게 웃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좀 멋쩍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웃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생활에서. 과거에 인류의 태동기, 인류가 뭐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지만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근동의 고대 사회에는 주로 이제 평등 사회, 이갈리테리안이라고 그러는데 이갈리테리안 평등 사회였다가 평등 사회가 모여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성을 짓는다든지 뭐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든지 뭐 이 강에서 보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온다든지 인력이 많이 드는 일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도 보면은 의견 수렴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유교적인 건 아니다. 우리는 뭐 어른들이 뭐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너무나 고맙다 이러잖아요. 그 어른이 뭐 독재를 한 게 아니라 뭐 우리들한테 우리의 의견도 물어보셨다 그래. 그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고마워할 일이 아닌 거거든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격의 1대1 가치를 강조하는 서양 사회 또는 고대 사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마을을 이렇게 동그란 집들 가지고 형성을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라드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요. 이게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큰 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화면이 이곳의 일부였습니다. 이게 발굴은 다 못했어요. 지금 발굴해 놓은 것은 뭐 한 10분의 1 안 되겠죠. 아라드가 이게 남쪽에 그 부엘세바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도 엄청 더워요. 이게 초기 청동기 시대에 주어지거든요. 이게 특수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크다고 하는 거. 언제 우리가 같이 성지에 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여기 모시고 가겠습니다. 관광객들은 별로 안 가죠. 가서 보면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왜 연구하는지 아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신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런 얘기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드라고 하는 마을을 재구성 해본 것입니다. 건물들 기초만 있는데 그걸 기초 가지고 벽과 지붕이 있는 것으로 그려본 것이죠. 지금 여기는 굉장히 덥고 메마른 땅인데 여기 이제 중간에 마을 한켠에다가 이와 같이 작은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못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걸 보면은 당시에 물이 얼마나 중요했나 알 수 있고 그 물을 모으는 기술도 그때 굉장한 것입니다. 거기 별로 비가 오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모으는 것이 여러분이 그래 할 정도로 열악한데 예를 들면 그 밤에 내리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슬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지난 여름에도 7월, 8월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하루에 막 300mm, 400mm 퍼부어 버리니까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차들이 막 물에 잠기고. 근데 여기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이 지금 아라드라고 하는 것, 부엘세바 근처는 1년에 비가 100mm 밖에 안 와요. 그것도 비만 포함한 게 아니라 비하고 혹시 우박이 내리면 우박 그다음에 이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0mm 정도로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마을을 이룩하고 어떤 문화를 구축해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요. 대한민국 과거에 이제 한반도 선사시대의 그 한반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삼국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반토막만 이제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좋은 자연 환경입니까? 이게 산도 있지,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평야도 있고, 계곡이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우리나라 사시사철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에 가서 느낀 게, 이게 사계절이 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가보면 미국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그 거대한 나라, 경치도 아름답고요. 자연 환경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복된 거죠.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 요르단, 지금 여러분 왼쪽으로 보면 거기 사해가 보이죠? 사해? 제가 이거를 화면을 짚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고요. 사해 오른쪽이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잖아요.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생긴 걸 보십시오. 이게 도끼 같지 않습니까? 도끼. 이 도끼 짧은 자루가 붙어 있는 도끼 같죠. 이스라엘에 비하면 굉장히 큰 나라죠.
한 7, 8배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에 사막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르단의 그 사해 쪽으로 붙어 있는 사해 남쪽으로 붙어 있는 그 장소에 고고학적인 자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요르단에 가면요, 요르단 광야에 제가 요르단 광야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해 쪽으로 붙어 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와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JAW, 자와. 요르단 광야에 있습니다. 25에이커의 주거지라고 하는데 이 1에이커가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3만 평이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3만 평. 아주 넓죠. 아주 넓은 겁니다. 거기에 그 황야 벌판이에요. 완전 벌판인 것입니다. 거기에 댐,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인데 물을 모으기는 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그 물을 모으는 관계수로 그 물을 밭으로 보내는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이 효과적인 물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BC 3000년 경이니까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그런 곳에서 그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과거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그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하는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지능이 높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미 그때에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나 이 이집트와 같은 문명을 이룩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이 결코 지능이나 지혜가 뒤지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그 사회 체계를 정확하게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즉 위계 질서가 있고 상하 좌우로다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인간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몇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와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지금 이 자와 유적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현재로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의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뭐 숲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 땅인데 12에이커 아니라 3만 평, 3만 평, 25에이커 정도 넓은 땅이죠. 물론 발굴을 다 못했어요. 이게 뭐 이거 발굴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적지에 발굴을 다 하려면 돈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그 보면은 이 돌아가면서 담이 있잖아요. 돌담을 쌓은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성을 쌓은 거죠. 그 당시에. 이 성벽이 이렇습니다. 이게 BC 3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BC 3000년 이후죠. 이후에 까지 이게 존속이 된 건데 초기 청동기 시대는 BC 3300년이거든요. 그럼 3300년 이후에 쭉 이어져서 BC 3000년 이후에도 이게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축성을 했는데 돌을 현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이거 쌓았거든요. 이 거대한 이게 3만 평이나 되는 땅을 이게 이 담을 성을 쌓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사람이 몇 사람이 의견이 투합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무료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고 여기에 대한 그 보수를 다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어떤 행정 구조가 있고 이걸 물론 그 당시 왕인지 우리가 문자로 기록된 문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이게 선사 시대거든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걸로 유추해 볼 때 여긴 대단한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를 왕으로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거를 중앙 집권적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서 그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히 사막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걸 광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도 광야가 이런 광야입니다. 성경에 사막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오역입니다. 이것이 다 광야 또는 황야, 몹쓸 땅, 농경지로 부족한 땅을 말하는 거지 모래가 있는 땅은 아니에요. 모래가 있는 곳은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30년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사막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성경을 또 새로 번역을 해도 또 사막이라고 넣더라고요. 그 데저트라고 하는 것, 데저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로 번역할 때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사막이거든요. 근데 데저트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라고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광야 또는 황야 또 쓸모없는 땅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것을 데저트라고 더 이상 안 해요. 모래가 있는 곳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wasteland, 즉 쓸모가 없는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곳은 이제 물도 아주 귀하고 나무도 없고 그다음에 태양은 강력하게 내리쬐어서 온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기온이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 겁니다.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을 이겨내면서 여기에 자와라는 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이 성벽을 여러분이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보고 계시는데 그 성벽 넘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형은 자연 환경은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댐입니다. 댐. 이 댐을 쌓아가지고서 물을 가두어 놓는 것이죠. 이 댐 높이를 보십시오. 이게 물을 대단히 많이 저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현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몇 명 살았을까 하는 것을 계산해 낼 수는 있긴 있지만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건 대단하다.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건 대단하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와라고 하는 곳에 요르단의 자와라고 하는 곳에서 특수하게 형성된 그 주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주거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꼭 가야 되는 곳이 무덤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객사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가족들이 지켜보는 데서 임종하는 것을
좋은 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거. 그래서 무덤을 다 좋은 무덤, 아름다운 무덤, 남들이 볼 때에 좀 영화스러운 무덤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표현된 것이 피라미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들판이나 산에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는, 사람의 몸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큰 불행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서양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다 비슷하게 가졌던 생각인 것이죠. 이제 사해의 남동쪽, 사해의 남쪽 끝에, 남동쪽 끝에 붙어 있는 밥에드라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밥에드라.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에드라. 이 밥에드라 유적에는 무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무덤이 돌로 쌓은 무덤인데 이걸 나와미스라고 합니다. 이게 원형으로 돌로 쌓아서 원형으로 집처럼 돌을 쌓아가지고 돌을 쌓아서 지붕을 얹고 그 안에 시체들을 안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수로 나무스라고 그래요. 나무스. 근데 복수로는 나와미스라고 합니다. 이건 아랍어죠. 나무스, 나와미스. 근데 이것이 복수로 대개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냥 나와미스라고 합니다. 한 개를 가지고도 나와미스라고 학자들이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한 개면은 나무스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와미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시나이 반도에 가면 이제 석동기 시대에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 나와미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장례 진행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축 사회,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치면서 이동해 다니던 사람들인 것이죠. 거기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뒤로 하나 돌아가 봐 주세요. 아하. 오케이. 그러면은 이 바베드라의 그 무덤이 아까 말씀드린 나와미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다른 형태인데, 이거는 초기 청동기 시대에 다른 곳에서도 이제 만들었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갱도를 뚫어요. 수직으로. 그럼 주로 이게 그 반석이 있거든요. 반석. 수직으로 갱도를 뚫어가지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수평으로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수직으로 내려간 갱도와 수평으로 만들어진 방 사이가, 그러니까 이게 L자가 되겠죠. 니은자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서 수평으로 가니까 그 두 개가 만나는 그 지점에다가 딱 돌로다가 마개를 합니다. 큰 돌로다가. 그리고 이 방 안에다가 이제 시체를 묻고 넣어놓고 나오면서 그 돌로 딱, 그러니까 넓은 돌이죠. 큰 돌이죠. 큰 돌을 딱 맞고 수직 갱도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구조의 무덤인 거예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무덤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옆에서 바라본 거예요. 위에서 넓은 갱도를 만들어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죠, 이렇게. 그냥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으로 수평으로 들어가면서 방을 만든 거예요. 그 들어가는 입구는 이게 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밑에서 문지방 비슷하게 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 입구 위에 천장하고 그 입구는 좁습니다. 그러나 그 턱을 넘어가면 천장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림 보시고 이해가 되죠? 수직 갱도로 내려가서 수평으로 옆으로 간다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평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조감도인데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이 수직 갱도입니다. 수직 갱도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방을 하나 만들고 또 이쪽으로 방을 하나 만들고 방이 지금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위쪽에 있는 방에도 이제 뼈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뼈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장품인 거예요.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을 같이 묻은 겁니다. 사실 이거 묻는다고 하는 말이 좀 이게 여기는 좀 아주 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묻는다 그러면 우리가 묻는다 그러면은 흙을 파고 사람이나 뭘 집어넣고 다시 흙을 덮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묻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돌로 된 방이거든요. 암석을 뚫어서 만든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있는 이 스튜디오를 못 보시는데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한 2평 정도, 어떤 때는 3평 정도, 그 정도의 방이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쓰던 것을 집어넣는 그 관습은 이미 우리가 고고학 과정에서 오래전에 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개 같은 것도 같이 부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쪽에 밑에 있는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갱도로 들어와 가지고 저쪽으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시체들을 갖다 넣는 거예요. 한 번 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갖다 놓고 돌로 막아놓고 나왔다가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 돌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서 거기다가 시체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시체를 수십 구 내지 수백 구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멸절하거나 이사를 가버리거나 어디로 이주하거나 먼 곳으로 이제 가버리는 경우에 이 무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더 이상 장례를 안 지나니까 그 묘실이 무덤 방이 꽉 찰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몇 번 장례 지내다가 이제 마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방이 하나지만은 사실은 공동묘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공동묘지. 우리 한국에서 또는 뭐 서양에서 하는 무덤들은 다 1인용이지 않습니까? 1인분. 봉분을 해도 관 하나 집어넣고 이제 흙을 덮어 1인. 물론 특수한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부간이라든가 이럴 때 같이 합장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대개 다 1인용이죠. 또 이제 그 납골당을 가면 납골당 그 칸 하나하나가 다 1인분이지 않습니까? 1인용이에요. 그렇죠? 1인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근동,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 땅의 무덤 형식은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계속해서 시체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 공동묘지다 이거죠. 공동묘지인데 한 번에 여러 시체들을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면서 장례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묘지였던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두 개가 있으면 방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공동묘지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 방 두 개가 공동묘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방 하나만 해도 공동묘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죠. 이것이 쭉 철기 시대까지 이어지고 즉 열왕기 시대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로마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죠. 그게 로마 시대잖아요. 그 로마 시대 또 뭐 예수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는 신약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롭지 않아요? 이 무덤 양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 흥미로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그 수직갱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수직갱도는 이 사람 하나가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 돼요. 예, 이만큼 폭이 돼요. 지금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이시지만은 제가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렸는데요. 이렇게 벌렸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벌렸습니다. 이렇게 벌린 거, 이쪽으로 이렇게 벌린 거, 이거 보이시죠? 이만큼 벌린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한 사람이 넉넉하게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판 거죠. 파서 내려가. 어떤 데 보면 이게 키가 사람 키보다 깊어요. 거기서 수직갱도로. 그러니까 이걸 흙을 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흙을 파고 들어가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이게 암석, 반석을 파고 내려가서 지금도 그 발굴을 하면 모양이 그대로 된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오케이. 이제는 밥에드라. 밥에드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해의 남동쪽 구석에 붙어 있는 밥에드라는 유적이 아까 그 수직갱도 무덤 형식이 제일 먼저 사용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와미스라고 하는 형식의 무덤을 만들게 됐어요.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이 공존한 것은 아니고 따로따로 있었는데 먼저는 가나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직갱도 무덤을 만들었다가 쓰고 그 다음에 초기 청동기 시대의 후반부에 가서는 이런 나와미스 무덤, 원형 무덤을 만들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수는 나무스, 복수는 나와미스라고 하는 거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나무스입니다. 나무스. 보시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또 하나 있죠. 이게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공동묘지인 거예요. 이 안에 한 사람만 매장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매장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무덤 마찬가지예요. 무덤은 수직갱도로 만들어서 내려가는 무덤도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었어요. 그 무덤 하나를 사람 키보다 높게 해서 3평 정도 파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수직갱도 만들어 내려갔다고 쳐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 근데 수직으로 뚫어갈 때 옆으로 이렇게 뚫어갈 때 여기에서 이거 돌을 깨가지고 끌어내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파들어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 3평 정도 되는 이 암석 방을 만들려면 아마 그거 하나 파는데 사람 여럿이 달라붙어 가지고서 1년 정도.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과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해가지고 인부를 동원해서
예, 지금은 이제 저 쇠로 된 철로 된 끌 있죠. 그거라고 정을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한 두 사람이서 한 6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6개월. 근데 이 지금 청동기 시대는 그런 그 망치나 끌, 정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철이 없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배로 걸렸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무덤은 이 안반 밑으로 지표보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고 이거는 지상 위에 만든 무덤이거든요. 다 돌로 된 거죠. 이거는 돌을 쌓아서 만든 거죠. 재밌습니다. 보세요. 여러 개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환경이 워낙 척박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목축을 하면서 움직여 다니다가 이제 사람이 당연히 죽죠 뭐. 옮겨 다니다가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그 죽은 장소에서 매장을 하든지. 근데 이 베두인들, 지금 베두인들이거든요. 목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여름에 더울 때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오거든요. 겨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요. 그래서 추울 때는 밑으로 내려와요. 평지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매년 반복해요. 똑같은 코스로 반복을 해요. 똑같은 길로. 그리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습관이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현대 국가들이 생기면서 이 베두인들한테 어마어마한 문제를 안긴 거예요. 국경을 그어가지고 철조망을 치고서 그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1900년대 초반에는 중동의 어느 지역이든지, 죄송합니다, 중동이 아니라 근동의 어느 지역이든지 자유롭게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서 요르단이니 뭐니 나라를 만들어 이 국경을 만들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은 이들이 움직이는 길이 항상 같다는 거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강원도 산골에서 토끼나 노루나 이런 거 잡을 때 이것들이 다니는 길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다니는 길에다가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때 옥노라고 그랬는데 강원도 말로 옥노는 올가미를 만든 거죠. 옥노를 딱 설치해 놓으면 거기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시체를 갖다가 죽으면은 자기들이 통과해온 그 지역에다가 이제 거기서 장례를 지냈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그 갱도 있지 않습니까? 갱도로 만든 무덤 있잖아요. 거기에 장례된 그 뼈를 보면은 뼈가 흐트러져 있어요. 원래 시체를 갖다 놓고 이제 거기 안장을 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살이 다 썩어요. 이제 그 미생물들이 그 살을 다 썩게 하거든요. 썩고 나면 그 뼈는 모습이 그 윤곽이 그 사람 형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원래는 머리, 어깨, 양손, 가슴, 그다음에 엉덩이, 그다음에 이 넓적다리, 정강이, 발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전부 다 그대로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머리하고 발가락 손 엉덩이 이게 다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체
다른 사람의 그 뼈와 또 다른 사람의 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느냐? 일단 말이죠. 일단 그 수직 갱도를 뚫어서 수평으로 만든 방에 시체를 갖다 놓으면은 누가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에서 있다가 이게 섞인 게 아니라 밖에서 섞여 있는 시체들을 갖다가 안에다가 안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옮겨 다니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요새 아랍 말로 베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들이 버리지를 않고 어느 지정된 장례 장소 즉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여기는 우리들이 장례되는 곳이다라고 해놓은 어떤 장지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베드라라 이거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로 여름에 산 꼭대기로 가는 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 몇 개월 그 산악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겨울이 돼서 날이 추워지고 비가 올 때 내려오는 때 그때 시체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체가 썩었는데 이제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 시체를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냄새가 나고 썩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체를 뜨거운 물에 끓여서 살을 발라내고 뼈만 골라서 이제 어떤 용기에 뭐 가죽 부대든지 무슨 바구니에든지 담아가지고 다니다가 갖고 와서 평지로 내려올 때에 갖다가 이거를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아이를 낳다가 엄마가 죽든지 그 아이가 죽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역시 그 뼈를 추려서 그 뼈가 썩어서 추린 건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이 말하듯이 물에 끓여서 살을 발라내고 뼈만 추린 것인지 그건 저로서는 이제 확답을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뼈들을 모으니까 한 바스켓 안에 한 소쿠리 안에 여러 사람의 시체가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섞여서 어떤 일정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 무덤 안에다가 장례를 지내고 또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물로 끓이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와 같이 해마다 그 시체들 죽은 시체를 가지고 다니다가 갖고 와서 이제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무덤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옛날 뭐 구석 시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무덤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게 사람을 어떻게 장례 지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왜 우리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꼭 매장을 해야 되느냐는 어떤 그 철학적인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화장한다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다 화장하거든요.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산 허리를 툭 치고 지나가서 거기가 아주 옛날에 명당이라고 했겠죠. 거기 뭐 여러 사람이 장례가 되었더니 가족묘지 같은데 봉분이 여러 개 있었는데 툭 잘라 나가 버리고 그 묘지가 파괴된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뭐 아들 때는 몰라도 그다음에 손자 때에 그 할아버지 무덤에 가보나요? 안 가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생각이 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 핵심이 뭡니까? 탄생의 핵심, 탄생 이야기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완성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생애의 클라이맥스가 어디서 벌어졌냐 그러면 무덤에서 벌어졌거든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대한 이해, 왜 우리가 무덤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고 무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무덤 양식과 그 무덤에 그 만드는 그 에너지와 그 자원과 그 시간이 엄청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의 극명한 그 예가 피라미드고요. 그 피라미드도 그 사실 왕들과 그 왕비, 그 왕족을 장례 지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피라미드 옆에 가보면요. 여러분은 뭐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 작은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긴 사이즈가 훨씬 작지만은 그런 무덤들이 있어요. 그게 마스타바라고 하는데 마스타바라고 하는 것에서 이 피라미드가 발전됐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귀족들이 그걸 만들어.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들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장례를 지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신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 BC 3300년 이후에 그 3050년 이 사이에 초기 청동기 시대의 신전이요. 이거는 메기도라고 하는 장소, 우리 한글성에 무기또라고 되어 있죠. 무기또. 앞으로 여러분 무기또라고 쓰지 맙시다. 무기또가 아니고 옛날 할아버지들이 이걸 번역할 때 우리 무기또라고 번역하셨는데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메기도입니다. 메기도. 메기도에 보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튼튼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청동시대 일기. 보면은 이 담이 굉장히 두꺼워요. 몇 메타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 신전, 그 주 신전 방, 즉 예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보면은 이 입구가 어디 있냐? 짧은 이 벽이 짧은 곳에 있지 않고 벽이 긴 곳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벽이 긴 곳,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넓은 방 형식인 거예요. 넓은 방 형식. 들어가면 이 방이 넓다라는 생각이 되죠. 이 왼쪽에나 오른쪽에 짧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 방이 길다라는 느낌이 나겠죠. 나한테서부터 저 끝까지 길다라는 느낌이 날 텐데 이 넓은 담이 벽이 넓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좌우로 넓다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가는 정면에 문의 정면에 보면은 거기 단이 하나 있어요. 저기 좀 까맣게 돌출된 부분이 있죠. 그게 단이거든요. 그 위에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BC 3000년경에 가나안 땅이니까 어떤 신이 섬김을 받았겠어요? 바알 신이겠죠.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관심을 끌은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뭐 그다음에 다른 신도 많이 있지만은 뭐 성경 시대 내려오게 되면 뭐 아스타롯이라든가 밀곰이라든가 뭐 여러 신이 있지만은 지금 이게 BC 3000년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었던 것은 이게 바알 신이거든요. 그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인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그 뒤로다가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방이 두 개가 있고 역시 그 방들도 들어오는 문이 벽의 넓은 쪽에 문이 있는 거죠. 그 방에는 뭐 제기를 두거나 또는 그 제사장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옷을 걸어두거나 뭐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전을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그 신에 대한 그 어떤 외경심 그리고 신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 진실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그 진지함이랄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메기도에서 시카고 대학교가 발굴한 거예요.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그걸 갖다가 이걸 이제 도안사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 본 겁니다. 그림을 그려 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지금 그 오른쪽에 조그만 사람이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엄청 작아요. 이 화면을 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뒤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여기 이 안에 검은 돌이 사각형 돌과 동그란 돌이 일렬로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또 뭔가 점점점 한 줄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나무로 받치는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 직사각형이나 원형으로 된 이 돌판들은 거기에 아마 예물을 올려놓거나 그 가운데 그 돌출한 부분에 거기가 신상이 있었으니까 이 신상을 또는 신상들을 위에서 바친 제물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재구성해 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가운데 줄로 이 나무로 된 기둥들이 있죠. 그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둥들 양 옆으로 동그랗거나 사각형, 직사각형인 돌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 지난주 말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대한 유물들을 보여드릴 때 거기에 그 돌로 만든 그 어떤 남자의 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그 신전에다가 제물만 바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신에게 24시간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신상으로 조각을 해서 조각사를 고용을 했겠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여기 다른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화면에서 맨 위에 왼쪽은 초기 청동기 시대가 아니고 그게 석동기 시대 겁니다. 석동기 시대에 엔게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해의 서쪽 해변에 있는데 엔게디. 여러분 엔게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이 석동 시대의 초기 청동기보다 그 전에 만들어진 신전인데 그 신전 윗부분을 보게 되면 방이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벽이 긴 쪽에 있습니다. 그죠? 벽이 긴 쪽에 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 방이 넓다, 좌우로 넓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초기 청동기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메기도의 신전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화면에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나 가운데 있는 것이나 맨 밑에 있는 것들이 신전들이 다 넓은 방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는 가옥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신전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경제. 네 번째로 이 초기 청동기 시대 경제는 어떠했는가? 드디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 정착 농경을 하게 되었다라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기 청동기 시대에 가나안의 마을들이 형성된 곳이 비옥한 곳이다. 농토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정착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산악지방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면 인류가 처음으로 포도와 무화과를 재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와 무화과의 그 씨앗이 먹은 거죠. 먹고 버린 씨앗이 발견이 된 거죠. 그게 BC 3300년에서 3050년. 초기 청동기 시대인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여름에 여름이나마나 지금도 포도를 많이 드시는데 지금 지금 이제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 하죠. 지금 11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지금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 과일 가게에서 포도를 팔고 있더라고요. 포도, 귤, 사과, 감, 밤. 지금도 바나나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적에는 바나나가 얼마나 귀한지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안 갈 적에 바나나 몇 개 사가지고 갔거든요. 지금 바나나가 얼마나 싼지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로 재배된 과일이 포도와 무화과였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올리브가 이제 또 재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농경 사회가 형성된 것은 비가 1년에 500mm 정도 오는 그런 이제 비옥한 지역이고 건조한 지역, 네게브 즉 부엘세바나 아까 보여드린 아라드 이런 곳이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1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되는 그 이하인 거예요. 시나이 반도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시나이 반도 아주 굉장히 이게 자연 환경 열악하거든요. 이런 데서는 여전히 목축업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길렀다는 거죠. 양과 염소. 주로 양과 염소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농 반목축업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 있는 곳에서도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옆 사이드로 우리말로 하자면 사이드로 양과 염소를 목축을 같이 했으니까요. 그거는 철기 시대에도 그래 내려와요.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으니까 이 야곱은 지금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아들들은 양떼를 데리고 나갔거든요. 정착을 하고 있었으니까 농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축도 하는 거예요. 반농 반목축. 그래서 아들들이 어디 가는지 궁금하니까 요셉을 보낸 거거든요. 요셉 보고 가서 보라고. 그러다 요셉이 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철기 시대. 지금 이것보다도 2000년이나 늦은 후에도 여전히 반농 반목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완전히 이제 건조지대인 네게브와 시나이 반도 같은 곳에서는 그냥 목축만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려우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농경 사회였죠. 그러나 이제 짐승을 기른 것은 그 짐승들의 힘을 이용해서 밭을 갈거나 물건을 나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경제 활동의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즉 그것들 가지고 먹고 사는 그것만으로 먹고 사는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톡이죠. 톡이가 중요한 겁니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이 토기들이 이 가정 집에서 쓰는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슨 이 그릇들을 아주 감상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콜렉션 즉 수집용으로 만든 것은 아주 희귀했다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뭐 우리가 철기 시대나 그 밑에 뭐 로마 시대 이런 가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청화백자라든가 뭐 보은차이나라든가 한국의 백자, 청자 이거 다 토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 그릇을 실제적으로 뭐 부엌 살림이나 식생활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고 멋으로 또 예술품으로 보기 위해서 뒀던 거거든요. 그러나 초기 청동 시대는 그런 것이 별로 없고 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릇들.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이 이게 핸들이 손잡이가 그 아가리 주둥아리 위로 떠 있죠. 이게 아주 특수한 모양인 거예요. 대개 이 손잡이는 이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아가리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밑으로 내려앉아 있는데 이건 위로 올라붙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초기 청동기 시대의 그릇입니다. 크기는 요만큼밖에 안 해요. 요 정도밖에. 사과 한 2개 정도 크기?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거 보면은요, 표면이 지금 이거 달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빨간 페인트를 칠했던 겁니다. 빨간 페인트를 칠해놓고 있던 것인데, 그 페인트가 이미 그렇게 오래전에 발명된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석기 시대에 이미 토기에 페인트를 발랐던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토기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초기 청동기 시대의 뒷부분인 마지막 부분인 초기 청동기 시대 2기와 3기를 다음 시간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보고 우리 청교도 신학 학우들에게 고고학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초기 청동기 시대 후반부를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학우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게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철기 시대 또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서 성경에 관한 고고학, 성경과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이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사역에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수고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학우들에게 하나님이 그 있는 곳에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